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우리 국가가 하나만이라도 더 가진다면 우리는 G5에 확실히 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만듭시다. 삼성그룹,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낙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낙수 효과 얘기만 하면 좌파는 펄쩍 뜁니다. 파일을 아무리 키워봤자 낙수 효과는 없다, 이런 주장도 하죠. 그리고 그 낙수 효과는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어제 한국경제 그런 좌파의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이 실렸습니다. 직원 연봉에만 40조 원을 썼다. 삼성전자의 폭발적 낙수 효과. 이 신문기사는 솔직히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무려 280조 원이 넘는 낙수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0조 원어치 제품을 협력업체로부터 사들이고, 그리고 27만 명에 달하는 임직원에게 40조 원 가까이 되는 연봉을 지급했습니다. 기사가 근거로 든 것은 6일 발표한 삼성전자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지난해 경제가치 분배액은 총 281조 4천억, 2021년 247조 4천억에 비해 19.1%가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 경제가치 분배액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가장 큽니다. 이 경제가치 분배액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배분을 하는 기업의 수익 규모이죠. 예컨대 협력사 제품 구매비,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임금비, 세금, 그리고 주주에 대한 배당, 그리고 차입금 이자 비용, 그리고 기부금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결국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협력사와 임직원의 이익도 늘어나고 세금도 더 많이 그치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이를 낙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좌파는 낙수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의 이 낙수 효과, 경제가치 분배액 중에 임금비만 37조 6천억, 세금 13조, 그리고 배당금이 9조 8천억 등입니다. 여기에다 가장 큰 낙수 효과는 협력사로부터 사들이는 물품 구매 비용입니다. 지난해는 무려 219조 8천억, 2021년과 비교해서 14.5%, 27조 8천억이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로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그리고 영풍전자, 파워로직스, BH 등이 꼽히더군요. 그런 회사로부터 각종 원재료와 그리고 장비를 사들인 겁니다. 이런 회사의 임금비, 세금 등에도 삼성전자의 매출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낸 세금은 13조인데, 그러니까 2018년 17조 8천억 그 다음입니다. 그 13조 중에 74%, 9조 6,200억 원이 우리 정부에게 낸 세금입니다. 나머지는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에 내는 세금이죠. 그 다음 지난해 지급한 배당액은 9조 8천억이나 됩니다. 이런 경제가치 분배액, 즉 낙수 효과의 규모는 명목 GDP 2061조 8천억의 1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다 협력사들을 합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립니다. 자, 이제 정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 아마도 8월경부터 주 2회 열릴 겁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어제 6일 이재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그리고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2주마다 금요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일주일에 이제 2번씩 법정에 나가야 하니 사실상 당대표의 업무는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역구 유권자는 물론 국민은 이제 당연히 이재명이 공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의 주장은 놀랍게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 남용에 의한 것이고 공소장 1번주의에 의해 기각되어야 한다. 이재명 변호인들의 주장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50건 20만 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고 어떤 권한과 자격으로 증거라고 제출했는지 의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20만 쪽의 서류 중엔 신문조서, 진술조서는 물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온갖 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문제가 된 신문기사 같은 검찰이 외부에서 획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정 하나하나에 대한 정당성, 신빙성 등을 일일이 입증하라는 요구입니다. 이재명 측의 공소장 1번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이 공소장 1번주의란 말은 보통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말은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공소장만 2번에 제출을 하고 재판부가 편견을 갖게 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를 그 공소장에 첨부를 해서 내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의 답변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신이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묻지마 폭행도 있는데 두 사건 공소 사실은 모두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인 입장은 공소장에 때렸다는 것만 적었어야 했다. 이렇게 들린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구체적 범죄 사실이 있고 이해를 위한 기재가 있다. 이 구체적 범죄 사실에서 출발하면 좋겠다. 공모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소장이 너무 방대한 것은 있다며 검찰에 그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공소장 1번주의는 부수적인 문제다. 이 소모적인 논쟁이다. 핵심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공소장 1번주의는 사실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문제이죠. 요즘 재판에서 그것이 피고인의 권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관심을 끄는 것은 이재명 측이 검찰이 제출한 신문기사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주장입니다. 기자가 얼마나 다방면으로 취재를 해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는 신뢰를 할 수 있겠지만 언론계를 비춰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검사는 증거가 있다면서 왜 굳이 기사를 원용해야 하느냐. 솔직히 대장동 사건은 여타 이재명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의 취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경쟁을 해서 꼼꼼하게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대부분 언론의 취재가 다 이루어졌죠. 거의 모든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보다 오히려 한 발 앞서갔다고 할까요? 재판부는 간단하게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정점화되기 전의 기사들은 오염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행사를 했다는 기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증거 능력을 부여하겠다. 예컨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여러 행적들, 일정들, 객관적으로 드러난 성남시의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신문 보도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측은 제가 보기엔 마치 시간을 끌기 위해 온갖 공격 방법을 지금 총동원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선 대장동 관련 200여 건, 그리고 성남FC 관련 400여 건에 달하는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입증 취지를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재판부는 예정된 정의신문과 제출된 자료가 워낙 방대한 만큼 공판을 주 2회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주 2회 예정을 하더라도 이 재판이 과연 2년 안에 1심이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자 이재명 측은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재판이 길어지고 지연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한 재판이냐, 피고인이 어떤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 이재명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이 재판이 질질 끌어져서 다음 대선 때까지만 1심 선고가 나지 않으면 된다. 바로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그 뜻대로 되겠습니까? 이 재판은 7월 20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에 공동피고인이 된 정진상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아마도 8월 달부터, 아니 신문에서는 8월 말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병합 심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요즘 정치 참 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누가 휘화하는가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 그리고 교수, 평론가 이런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이른바 정치평론가들입니다. 어쩌면 저도 그 정치평론가 속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무지한 자들이 지금 정치의 영역에 나선 그런 경우들입니다. 언론을 빙자해서 한쪽 편에 선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이들은 바로 정치를 하고 있는 당사자인 정치인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 간에 선동이냐 과학이냐 이런 논란을 빚자 오염수 10리터를 마실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죠. 나중에는 한덕수 총리까지 이런 턱없는 말싸움에 끼어들어서 자신도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숨을 더 떴습니다. 직계가족이 없는 한덕수 총리들어 직계가족과 함께 마시라는 저급한 막말 프레이드를 벌인 겁니다. 정치는 바로 이런 자들이 휘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를 냉소하게 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처럼 슬치는 모습에서입니다. 주로 교수 타이틀을 붙이고 있고 또 그리고 변호사 타이틀도 많습니다. 여야를 떠나 수산물시장에서 수조이던 바닷물을 손으로 떠먹는 신용을 한 것도 역시 저는 정치를 휘화한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저급한 코미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미디는 야당이 훨씬 더했습니다. X를 먹을지언정, 저는 이 방송에서 차마 그 단어를 말하지 못하고 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분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는 못 먹겠다. 이런 말이 야당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건 광우병 사태 때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해서 역사에 웃음거리로 남은 어느 여배우와 비교될 정도가 됐습니다. X를 먹은 역사적 인물이 있죠. 바로 오나라 부차의 X를 먹은, 그 X를 맛을 본 월나라 구천이 있습니다. 와신상담으로 유명한 구천말입니다. 이 나라에는 구천처럼 잔인하면서 계략에 능한 그런 자들이 넘친다고 할까요? 자, 이번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야당 대표와 주무장관, 국토부 장관이 맞붙었습니다. 역시 정치가 휘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두고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라고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발끈했죠. 가짜 뉴스라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그리고 원희룡 장관 등 국토부는 이날 실무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드디어는 그 당정 협의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다. 다음 정부 때 추진하라. 이런 초강수를 떴습니다. 야당에서 괴담을 내놓았다고 해서 그 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중단한다. 다음 정부 때는 해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소설 쓰지 말고 날 고발하라. 수사에 응할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회견 백브리핑에서 원희룡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들을 말릴 방법이 없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그가 이 문제에 정치 생명을 건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말씀드린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다. 참 놀랄만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두고 이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야당이 아주 잘못했고 원희룡 장관이 한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중첩이 되면 결국 국민은 집권 여당에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왜 야당과 싸운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고속도로 건설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겁니까? 원희룡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라. 그 말 뒤에 한 말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만 골탕 먹이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길 바란다. 원희룡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해라. 수사에 응하겠다. 그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만일 그 결과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참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만일 그 결과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알고 있었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선 결정 과정에 김성교 당시 의원이 양평 나들목을 만들어 달라는 걸 상임위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또 이와 관련해서 권력층이든 국회의원이든 민간이든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래서 제2의 사업 업무 관리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 원희룡은 장관직을 걸겠다. 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 사이에 잠깐 멈추고 한숨까지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은 이재명에게 이렇게 칼을 겨눴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로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라. 이 이후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모두 정기를 떠나거나 국민을 상대로 한 공개적 스피커 역할을 그만두라. 이쯤 되면 원희룡은 단독으로 민주당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말을 타고 탁 투구를 덮어쓰고 그리고 창을 들고 적진을 향해 혼자서 돌진을 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겁니다. 마치 돈기호테처럼 말입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가짜뉴스,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다. 내 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부터 4대 전자파 튀긴 참외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서 하루에 2만여 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다시 가짜뉴스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글쎄요, 이 하루에 2만 명 이상 이용을 하는 도로라면 야당이 그렇게 가짜뉴스로 도전을 한다고 해서 그 도로 건설을 백지화해야만 합니까? 그것이 집권 여당의 태도입니까? 저는 한편이지만 그걸 나무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재의 말은 말하자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광우병 사도 후쿠시마를 잇는 또 다른 괴담의 근원으로 본 것입니다. 김정재는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고속도로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라면서 원색적 단어로
거짓 선동을 반복 중이다. 이 모두 기본적 사실관계를 내서 무시한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의 관계기관 협의나 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변경했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이건 전혀 사실무근으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랬겠죠.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라를 감추지 않는 것이겠죠. 민주당이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이 사업비가 약 1,000억 원 가까이 증가하고 교통 정체 해소에는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한 데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종점부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은 총 사업비의 0.8%인 140억 원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고속도로 종점 인근에 윤 대통령의 처가 토지가 있어 집가 상승 특혜를 준다고 주장을 한 데 대해서는 대안의 종점부는 JCT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JCT는 바로 분기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끄럽고 소음만 있고 분진만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변의 집가는 오히려 내려간다고 얘기들을 하죠. JCT 주변에는 말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오전 영등포 경찰서에 이해찬과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 이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해찬은 6월 16일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곳으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을 해서 처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아까 방금 말한 JCT 인근에 김건희의 그 본가 소유 땅이 있는데 그쪽으로 JCT를 만들었으니까 그건 집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 결국은 부당한 이익을 만들어준 것이다. 예시안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는 바로 이 발언을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이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원영섭이 말이 이렇습니다. 이해찬의 발언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자, 다시 이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6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 백지화하겠다면서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들 앞에 그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신설을 추진 중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처가 땅 근처로 변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내놓은 결정이다. 그런 의혹을 받고는 이 고속도로를 만들지 못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처가 땅은 기존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인터체인지 인근에 있습니다. 논란은 새로 만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JCT, 이걸 분기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기점을 대통령의 처가 땅 인근으로 옮기는 대안을 추진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므로 특혜라고 주장을 했고, 여당은 분기점은 고속도로끼리 만나는 지점일 뿐 차가 빠져나오는 통로가 아니다. 그래서 괜한 트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체인지처럼 차가 빠져나오는 곳이 아니라 그냥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곳이니까 시끄럽기만 하고 먼지만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괴담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원희룡은 기자회견 100브리핑을 자처하고 준비를 해온 노란 종이를 이 안주머니에서 끄집어내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 그러면서 급기야 자신의 거취를 연기하는 발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한숨을 좀 쉬고 정치생명을 걸겠다, 이걸 갖다 붙인 겁니다. 장관직뿐 아니라 내 정치생명을 다 걸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가 없어서 무고함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이 간판을 내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런 선전포고를 전해들은 이재명은 원희룡의 대응이 감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 사업에 대해 감정적 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시행하면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거당적으로 지금 괴담을 막 내놓으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을 하라고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그 JCT 바꾸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주장인 겁니까? 이재명이 그 뒤에 한 말은 그가 얼마나 노예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좀 제대로 살펴보고 집권 여당에 태클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노예한 정신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은 지금 지난달 하순 귀국한 이낙연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노무현 묘소에 들리고 그리고 문재인 양산박에 가서 같이 막걸리를 몇 병이나 함께 마셨다고 그러죠. 그 이재명이 지금 출범시켰던 김은경 혁신위는 오합지졸 콩가루당이라며 국회 부의장 김영주와 전 대표 송영길 그리고 반명의 맨 앞에 서 있는 이상민 의원을 지목해서 때렸습니다. 아마 김영주는 몰라도 이상민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받기 힘들겠죠. 내부 비판을 지금 혁신위가 쏟아낸 것입니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는 사실 무시하다시피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에만 골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은경은 이날 국회에서 연 회의 공개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기득권에 안주하고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 또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부 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을 언급하며 당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당과 대한민국 운명보다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참 재밌는 표현들입니다. 이 당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함께 연기를 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 뒤를 이어 혁신위원 중에 한 분이죠. 서복경. 이 서복경 위원은 김영주, 송영길, 이상민을 지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사람을 지목을 한 겁니다. 먼저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김영주는 6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골프 여행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이분은 운동선수 출신이죠. 그래서 국회 부의장까지 올라가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반대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 그 와중에 홋카이도로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그대로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아마 국민들보다 더 놀란 것은 민주당 지도부이겠죠. 김영주는 그런데도 3일 뒤에야 사과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제 의총에서는 안건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인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혁신위가 첫 번째 안건으로 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다음에 열린 의총에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안건에 올리지 않은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제지와 다른 법안 처리가 급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와 이재명에게 지금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지나쳤습니까? 만나자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좌파들 그리고 반윤석열주의자들의 관심이 이제 이재명에게서 이낙연에게로 분산됐습니다.
그냥 나누어진 게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절반 이상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이재명은 이낙연이 돌아오기 직전에 혁신이라는 걸 출범시켰죠. 예찬을 뒷배로 이래경 혁신위를 내놓았다가 역풍이 불자 부랴부랴 열흘 만에 김은경 혁신위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 혁신위가 모처럼 뉴스를 탄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결국 그 혁신위도 이재명의 방탄조끼였습니다. 모두 친명이니 말입니다. 김은경은 지난번에 그랬죠. 카메라 앞에서 강렬하지만 아주 처참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 가죽 벗긴다는 표현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 입에서 가죽을 벗긴다라는 아주 잔인하고 섬찟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가죽을 벗긴다. 참 놀라운 지적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가죽을 벗긴다는 민주당 혁신위는 친명계가 5명이나 되는 이재명의 도구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 그 2,600명이 넘는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수사 건수가 이제 600건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이 확인된 영아만 총 24명입니다. 경기 용인과 인천에서는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각각 친부와 그리고 외조모,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540명의 생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경기남부경찰청, 거기에는 121건입니다. 서울에서도 전날보다 51건이 늘어난 89건의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귀한 생명을 자신을 태어나게 한 엄마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